482쪽에 해제 효과인데요. 조문을 보시면 548조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고요. 아까 조심하시라고 한 게 합의 해제도 제3자는 보호를 한다라고 했고 2항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받은 날이라는 점, 다음 날 이름 틀리니까 조심하시고요.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원상회복과 상관없이 별도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오른쪽에 판례박스가 있는데 제목을 보시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의무를 위반한 자도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의무를 위반한 사람도 해제 효력을 주장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소위 이제 해제 형성적 효력인데 같은 취지의 판례로 우리가 뭘 봤냐면 어떤 사람이 해제 의사 표시를 소송으로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해제는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해제된 거예요. 이미 해제된 거죠. 그래서 그 판례박스 안에 끝에서 둘째 줄에 같은 취지로 소재기로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한 뒤 그 소송을 취하였다 하여도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해제가 됐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해제 효과에서는 주로 제3자 보호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갑이을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줬고요. 병한테 목적물이 넘어갔다. 근데 이 갑거래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 이 제3자 병을 보호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가 볼 때 요 해제가 되기 전과 후로 나눴죠. 해제가 되기 전에 취득한 사람이면 선의일 때 취득해요. 선악불문이요. 선악불문. 해제 전에는 선악불문 취득인데 해제된 이후에는 선의자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는 단순한 이해관계를 맺었다고 다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등기나 인도 등으로.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제 완전한 권리라고 본 건 물권이라든지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이런 물권이라든지 또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이런 사람은 보호가 돼도 단순한 임차권자는 해제 시에 보호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본 게 이거죠. 갑이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 채권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 갑이 병에게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대금 채권을 인도했다. 얘가 대금 채권의 양수인이죠. 근데 나중에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대금 채권을 양수한 병이 해제 시에 보호되느냐? 얘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얘 지금 뭘 양수했어요? 채권을 양수했어요. 일단 채권을 양수했다는 건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채권을 받았으면 부동산만 재산이 아니라 채권도 재산이잖아요. 그럼 채권을 양수한 건 이해관계가 있지만 이런 채권에 대한 이해관계에는 완전한 권리자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했던 게 갑과 을이 가장매매를 했어요. 통정허위 표시죠. 그러면 가장매매 기한 매도인의 대금 채권을 병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면 108조에서 가장매매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통정허위 표시에서 이 병은 제3자로서 보호돼야 안 돼요. 얘는 보호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통착사에서는 보호되는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으면 보호한다고 했어요. 그럼 채권을 양수한 것도 새로운 이해관계니까 보호되는데 해제에서는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라.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A가 갑의 채권자예요. 근데 갑이 돈은 안 갚고 매매 계약을 하니까 요 대금 채권을 압류합니다. 근데 나중에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대금 채권을 압류한 A는 해제 시에 보호돼야 안 돼요. 아니, 뭐 압류했어요? 채권 압류했죠. 그러면 완전한 권리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똑같이 A가 갑의 채권자인데 가장매매를 진짜 매매라고 생각하고 대금 채권을 압류했다. 근데 봤더니 이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인 거죠. 그럼 대금 채권을 압류한 A는
108조에서 보호되는 제3자야 아니에요? 이해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 취소에서는 이해관계만 맺으면 다 제3자로 보호해 주는데 해제에서는 다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게 보호 범위가 훨씬 좁은 거예요? 해제예요. 그래서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인지를 물었는데 채권을 양도 양수, 채권을 압류 가압류, 뭐 채권의 전부 명령, 채권의 어쩌고 이러면 다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봤던 판례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데 병이라는 을의 채권자가 을이 갑에게 갖는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했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나중에 해제가 됐을 때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한 병은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야 아니에요? 이거 뭐 가압류했어요? 등기 청구권이니까 채권 가압류한 거죠. 그럼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이건 뭐 물권 변동을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되지 않고요. 그러면 얘랑 비교했던 판례가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미 넘어왔어요. 그래서 병이 목적물 자체를 소유물 자체를 가압류했다. 근데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럼 목적물 자체를 가압류한 병은 해제 시에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돼요. 이거 나중에 가압류한 경매가 이루어지면 물권 변동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3자로서 보호가 된다. 그래서 단순한 채권에 대한 이해관계는 제3자가 아니고요. 그럼 이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아서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임대차 해줬어요. 그러면 이 병이 임차인이다. 임차인인데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그러면 임차권자 병은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단순한 채권자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병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라고 하면 보호돼요. 예를 들어 이게 주택이에요. 얘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췄는데 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복귀된 갑이 얘한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약정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뭐였냐면 그러면 약정 기간까지 사용하고 나갈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죠. 그 보증금 반환을 을에게 청구해요? 갑에게 해야 돼요? 보증금 반환을 갑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했죠. 왜 갑에게 해야 한다고 했냐면 그렇죠. 얘가 대항력을 갖추고 주택의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가 된 거죠. 소유권을 복귀받은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하기 때문에 얘는 보증금 반환을 갑에게 청구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고요. 근데 얘랑 비슷한 거 우리 뭐 봤냐면 을이 병에게 임대차를 해줬는데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의 해제 조건부로 전세 권한이 부여된 사건이 있었죠. 계약의 해제 조건부로 전세 권한이 부여됐다라고 하면 얘는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 안 된다고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정상적인 임대차를 했을 때 그때 보호가 된다라고 했고요. 또 최근에 나온 판례로 꼭 기억해 두시라고 하는 거 뭐 있었냐면 가등기한 사건이 있었죠. 병이 을의 부동산에 가등기했다. 근데 계약이 해제되면 가등기한 사람은 해제 시에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되죠.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하면 물권 변동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보호돼요. 근데 같이 나온 최근의 판례 중에 뭐가 있었냐면 병이 을한테 무허가 건물을 사서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건이 있었죠.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면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은 소유자를 공시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완전한 권리자가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판례들이 쭉 나와 있고 정리된 것이 486쪽인데 486쪽의 판례 다시 한번 볼게요. 해제 시 제3자인데 첫 번째가 보호되는 제3자. 1번에 보면 뭘 가압류했어요? 목적물 자체. 목적물을 가압류하면 보호돼요. 2번 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뭘 갖췄냐면 대항요건. 대항요건 갖췄다는 말이 없으면 보호 안 되는 거예요. 대항요건 갖춰야 보호되고 3번 계약 해제 후 매도인 앞으로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목적물에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 저당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물권이에요. 물권을 취득하면 보호되고요.
자, 4번은 마지막에 뭐 했대요? 가등기. 가등기한 사람도 보호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호되지 않는 사람 1번은 뭘 양수했냐면 채권. 2번도 뭘 가압류했냐면 채권. 3번이 좀 전에 보신 건데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전세 권한이 부여되었다.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전세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런 말로 하면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자, 4번은 뭘 가압류했어요? 등기청구권. 채권 가압류죠. 보호되지 않고요. 자, 5번은 마지막에 뭐가 됐다고 되어 있냐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이건 완전한 권리자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6번. 해제된 매매계약의 목적 토지 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6번도 뭐 2번 정도 출제가 됐죠. 해제된 매매계약은 토지 매매예요? 건물 매매예요? 토지 매매가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그 토지를 산 사람이면 보호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뭘 샀대요?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을 샀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해제된 매매계약의 직접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토지가 아니라 해제되지 않은 다른 걸 샀기 때문에 8번도 재작년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 나오는데 그 오른쪽 페이지에 487쪽 둘째 줄 가운데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에는 선의하기를 묻지 않고 또한 현존이익 여부를 묻지 않고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선의자가 과실취득하고 이런 거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원상회복의 내용인데 니은에 보시면 채무이행으로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에 관하여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언제부터냐면 받은 날. 여기서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이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 이건 누가 잘못했다고 이자를 붙이라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부당이득이라고 했죠. 밑에 판례도 역시 그 얘기하는 거고 손해배상인데 셋째 줄 한번 확인만 하세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신뢰익이 아닌 뭘 청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행이익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택적으로 신뢰익을 선택하는 건 상관없어요. 물론 신뢰익을 선택해도 뭘 넘어서는 안 돼요.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죠. 다음 페이지에 그 얘기가 나와 있고 자 오른쪽에 문제를 보죠.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이행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간 정할 필요 없다고 했고요. 2번.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별개라고 했고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하는 것이고요. 3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 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조심하시라고 했던 건 당연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사표시는 해야 되고 4번.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틀렸죠.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게,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한다고 했죠. 정답은 4번이고 5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기 이행 제공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죠. 그때는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게 판례고요. 자, 그래서 계약 총론을 다 보셨고요. 그럼 계약법 강론 보죠. (493쪽에) 이제 매매가 나오는데 조문만 확인하시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뭘 넘겨준다고요? 재산권. 조심하실 점은 물건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매매 목적 대상은 물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거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거죠.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뭐만 하면 돼요? 약정. 그러니까 낙성계약이지 요물계약이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에 매매 예약이 나오죠. 매매 예약. 매매 예약은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예약을 합니다. 예약. 그러니까 예약을 하는 것은 나중에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예약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일방 예약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본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뭘 행사하게 되냐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죠. 그러면 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되는데 이 완결권은 양 당사자가 모두 갖는 게 원칙이에요. 한 사람만 가져요. 완결권을 매도인 매수인이 다 가져요. 한 사람만 가져요. 한 사람만 그러니까 일방 예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둘 다 가지면 쌍방 예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보시면 564조 제목이 매매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방 예약. 그렇죠? 1항에 보시면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 효력이 생긴다. 특약이 없으면 한 사람만 갖고요. 그럼 얘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본계약이 성립돼요? 아니면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돼요? 승낙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일방 예약인 거고요. 승낙이 필요하면 편무 예약이나 쌍무 예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약 완결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러면 형성권이니까 무제한 행사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 얼마에 걸리냐면 10년에 걸려요. 근데 제척기간이라는 건 소멸시효하고는 다르게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짓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럼 만약에 을이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그럼 인도받으면 예약 완결권은 1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도 소멸해요. 그래도 소멸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든 뭐하든 제척기간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최근 판례가 하나 있었으니까 이건 조심하시라고 했죠. 최신 판례니까. 만약에 당사자가 약정을 했어요. 그럼 약정을 했다면 10년을 초과해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최근 판례니까 조심하시라고 했죠. 당사자 약정으로 10년을 넘게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완결권 행사 기간을 약정하면 되는데 약정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면 본계약이 성립해요? 예약은 소멸해요?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다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그러면 본계약이 성립해요? 예약은 소멸해요? 소멸해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죠. 그러면 기간까지 확답을 완결권 행사 여부를 도달시켜야 돼요? 발송하면 돼요? 도달주의죠. 우리 아까 발신주의는 뭐밖에 없다고요? 무권대리, 제한 능력자, 채무인수. 나머지 최고 확답은 전부 다 도달주의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예약 완결권 가끔 물어보는데 예약 완결권은 당연히 재산적 성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죠. 양도할 때요. 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내 재산 내가 넘기는데 얘한테 동의 얻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예약 완결권이 만약에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완결권을 보존코자 뭐 할 수 있어요? 가등기 해둘 수 있다. 간단한 거지만 몇 번 출제가 됐으니까 봐두시고요. 예약 완결권은 뭐 크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 없고 출제도 자주 되는 건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 정도 나오고요. 495쪽에 맨 밑에 보시면 예약 완결권에서 A번에 둘째 줄에 무슨 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성권이고 B번 예약 완결권은 양도성이 있으며 양도를 함에 있어서 예약 의무자의 승낙은 요구되지 않고요. 다음 페이지 C번
부동산 물권을 이전해야 하는 본계약의 예약 완결권은 뭘 할 수 있냐면 가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의 존속기간인데요. 둘째 줄 가운데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10년을 초과하여 행사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 최신 판례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10년 안으로만 약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예약 완결권이 도가 됐는지 아닌지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돼요. 법원이 직권조사야. 제척기간이니까 직권조사항이죠. 계속 보면 예약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고, 예약자가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도달주죠.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상이다. 판례박스의 파란 글씨 보세요.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건 뭐 소멸시효가 아니기 때문에 중단되고 이런 거 없어요. 10년 지나면 인도받았어도 소멸하는 것이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옳은 것은 1번. 매매 일방 예약은 물권 계약이다. 매매 예약은 물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이죠. 그렇죠? 권리 의무를 남기는 채권 계약이고. 2번.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 효력이 생긴다. 그렇고요. 3번. 예약 완결권을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고려해야죠. 직권조사해야 되고. 4번.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대요. 그러면 이제 완결권 행사는 이행 가능해요? 불능해요? 불능이죠.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렸고요. 목적물이 없으니까 5번.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돼? 10년이죠. 틀렸고. 옳은 지문 아까 뭐였어요? 2번만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나오죠. 계약금은 거의 뭐 매년 출제가 되고 있죠.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양이 역시 얼마 안 되죠. 갑이 을하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을이 갑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줬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계약금 계약이다라고 부르죠.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하나가 아니라 별개로 이루어지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지급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리죠.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매매 계약은 뭐만 하면 성립해요? 약정, 그죠? 합의만 하면 되죠. 낙성 계약이에요, 낙성 계약. 근데 계약금 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의 지급이 있어야죠.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 요물 계약. 물론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면 계약금 계약은 종된 주종의 관계는 있죠. 따라서 매매 계약이 소멸되면 계약금 계약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일부만 제공해도 돼요? 전부 제공해야 돼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전부를 줘야 돼요. 전부를. 전부를 주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판례 입장이고요. 자, 교재를 잠깐 볼게요. 497쪽에 판례 박스가 있죠. 중요한 판례인데 일단 제목에 뭐라고 되냐면 약정만으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할 수 없고, 무슨 계약이니까? 요물 계약이니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드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금 계약을 했으면 임의로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금 계약을 했으면 할 수 있죠.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 주면 되잖아요. 임의로 해제할 수 있는데 계약금 계약을 안 했다면 임의로 해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어요.
계약금 계약을 한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을 하지 않은 매매 계약 중에 어느 게 더 구속력이 강하다고 있어요? 계약금 계약 하지 않은 거예요. 계약금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해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판례고요. 그래서 파란 글씨 보면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민법 규정에 의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 중요한 판례 중에 뭐가 있었냐면 계약금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줬을 때 이 사람이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주는 거예요. 약정 계약금의 배액이에요. 약정 계약이고 이 판례를 보니까 일부만 제공해도 계약금 계약은 성립했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판례에서 나머지 계약금 잔액은 공탁을 했어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금 계약은 전부가 지급이 돼야 되고요. 근데 일부만 준 상태에서 나머지 계약금은 공탁했으니까 전부 준 거죠.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반환할 것은 기준이 되는 것이 약정 계약금이에요? 아니면 받은 거예요? 약정. 작년에도 출제가 됐죠. 중요한 판례였고. 요물 계약이고 그리고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성립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아요. 나중에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계약금 계약은 금전에 한정하느냐라고 물으면 금전에 한정하지 않아요. 물건을 준 경우에도 계약금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계약금 계약의 최소한의 성질이 무엇이냐? 최소한의 성질은 뭐예요? 증약금. 이건 뭐 예외 없죠.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계약금 계약을 했다는 건 주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 입증해 주는 금전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계약금 계약에서 금전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매매 계약에서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정하지 않아요. 반드시 금전이어야 돼요. 매매 계약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돼요. 매매 계약에서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니면 그건 교환 계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이랑 같은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금 계약은 금전을 줘도 되고 뭘 줘도 된다는 거예요. 물건을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이 계약금 계약이 매매 계약이 끝나면 받은 계약금은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돌려줘야 돼요. 이게 물건이든 금전이든. 근데 실무상으로는 현실적으로 계약금을 물건을 받아요? 돈으로 받아요? 돈으로 받아서 매매대금에 그냥 산입시켜버리잖아요. 그게 실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론상으로 원칙적으로는 얘랑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원래 돌려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뭐 강제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섞어 쓴다고 해서 이 계약금이 반드시 금전이어야 한다라고 오해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나오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고요. 계약금은 특약이 있어야 해약금으로 추정돼요. 특약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법에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 손해배상의 예정, 위약금 추정돼야 안 돼? 안 돼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지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는 건 아니죠. 이걸로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인정이 되고. 자, 그러면 계약금은 두 가지 성질로 나눠서 볼 때 첫 번째 이제 해약금에 관한 문제인데 계약금은 해제를 약정한 금전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한 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데 갑이 을에게 배액을 주려고 했더니 을이 수령을 거절합니다. 수령을 거절한다. 그러면 을이 수령을 거절하면 배액을 공탁까지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수령 거절한다고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판례고요. 근데 포기하거나 2배 주고 계약을 해지하는데 요건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전혀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는데 을이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전혀 이행에 착수한 바 없는 갑은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사자 중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행의 착수는 꼭 이행기에 해야 돼요? 이행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이행기 전에도 특약이 없는 한 착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6월 25일이다. 그러면 꼭 6월 25일 날 줘야 돼요? 그 전에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줘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행의 착수와 관련돼서 우리가 중요한 판례를 봤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얻은 사건.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얻었대요.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이행에 착수해요? 아니에요? 착수로 볼 수 없다라고 했고 또 돈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 중도금 없는 매매계약에서 잔금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요거 착수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면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아니니까. 착수가 아니다. 이 착수가 아니라는 것까지만 아시고 뒤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얻었다. 이 경우에 갑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으면 할 수 있다는 거야. 아직 이행의 착수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행의 준비 단계 있었대요. 이행의 준비. 이행의 준비 단계라는 건 이행의 착수예요? 착수 전이에요? 착수 전이죠. 그럼 이행의 준비 단계는 아직 착수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러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라고 물으면 요거는 강제할 이유가 없죠.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둘이 계약하면서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은 유효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해약금 해제 효력을 보면 해약금 해제 얘도 해제니까 소급표가 있겠죠. 이거 뭐 당연한 거니까 볼 거 없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데 손해배상 하느냐 문제예요. 손해배상 해야 안 해요? 만약에 지문에 을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함으로써 갑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이건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없죠. 왜요? 그렇죠? 이건 누가 의무를 위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법정해제가 아니라 무슨 해제라고요? 약정해제.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그리고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했을 때 원상회복을 하느냐. 할 게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상회복이라는 건 최소한 이행에 착수한 게 있어야 원상회복을 하는데 계약금 해제는 문제되는 시점이 언제나 착수되기 전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은 논의되지 않습니다. 자, 요게 이제 계약금에 의한 해제, 해약금 해제.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얘랑 섞으면 안 돼요. 해약금 해제라는 건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의무를 위반해서가 아니라 계약금 계약을 했다는 건 둘이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계약금 포기할 테니까 네가 싫으면 2배 주는 거야 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약속에 의한 해제니까 의무 위반이 아니니까 뭐가 안 나온다고요? 손해배상이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자, 그러면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하면서 갑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줍니다. 계약금 계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을 했다는 건 이건 법정 해제 사유예요? 약정 해제 사유예요? 약정 해제 사유가 유보된 거죠. 그런데 을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제 의무 위반, 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이 되죠. 갑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을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 안 주면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 안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때 하는 이 해제는 약정 해제요, 법정 해제요? 이건 채무 불이행에 의한 법정 해제죠.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게 계약금 계약은 약정 해제요. 약정 해제 사유가 유보되어져 있을 때 채무 불이행에 의한 법정 해제는 금지되어 별도로 하는 거야. 별도로 하는 거야.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지 약정 해제 사유가 유보되어져 있다고 해서 채무 불이행 해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교재 잠깐 보죠. 501쪽에 보세요. 501쪽에 맨 밑에 니은 보세요. 니은. 해제 효과의 니은. 계약금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이 교부된 게 무슨 해제라고요? 약정 해제죠. 약정 해제 사유가 유보되었어도 채무 불이행 해제가 금지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 조심하시고. 그러면 이건 이제 채무 불이행 해제니까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 손해배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위에는 계약금 해제는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의무 위반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갑이 계약금을 받아둔 게 있을 때 요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위약금으로 몰수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할 수 없다라고 했죠. 왜 할 수 없다고 했냐면 계약금은 해약금이지 뭐가 아니에요. 위약금 특약을 안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특약이 있어야만 인정되니까 특약이 없었다면 갑은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냐면 자기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해제되면 받은 거 다 원상회복시켜주고 자기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일이 하는 게 매우 번거로우니까 보통은 이제 매매계약이나 뭐 이런 계약할 때 갑이 위반하면 2배를 물어내고 을이 위반하면 그 계약금은 몰수한다. 이게 보통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럼 계약서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뭘 한 거예요? 특약을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거나 또는 뭐 손해배상금은 계약금으로 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몰수하면 돼야 안 돼요? 되죠. 뭘 했으니까. 특약. 근데 이런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다.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대로 해야 돼요. 그게 뭐야? 손해를 입증해서 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 중에 이런 거 있었죠. 특약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갑이 위반하면 2배 주 이런 건 없고요. 을이 위반하면 몰수한다. 이렇게만 딱 특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의무를 위반한 게 갑이었다. 그러자 을이 갑에게 100을 달라라고 100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갑은 100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줄 필요 없죠. 특약이 없잖아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서 별도로 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특약을 했는데 을이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근데 을의 의무 위반으로 갑이 입은 피해액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특약에 따라 2천만 원은 몰수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의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특약하면 그거 받고 끝내야지 더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특약을 안 했으면 갑은 3천만 원 달라고 할 수 있죠. 입증해서 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을이 갑에게 계약금 계약을 하면서 돈을 줬는데 너무 과다하게 줬다. 부당하게 과다하다. 감액할 수 있느냐 문제죠. 감액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하는 게 인정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약금 계약은 매년 출제가 되는데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꼭 맞히셔야 되는 거예요. 예. 501쪽에 보죠. 501쪽에. 그리고 어렵게 안 나와요. 문제만 보면 알죠. 뭐라고 되냐면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 약정 해제죠.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의무 위반 아니니까. 2번 계약금 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주종의 관계고. 3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뭐 했다고요? 특약. 특약했으면 위약금의 성질을 갖고요. 4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죠. 포기하는 거 가능하고. 5번.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의 배액이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계약 비용 부담인데 계약 비용은 어떻게 부담한다고 했냐면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근데 여기서 계약 비용이란 계약서 작성 비용이나 측량 비용 이런 거 말하고요. 등기 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등기 비용은 계약 비용이 아니니까. 등기 비용이란 말 들어가 있으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 자, 오른쪽에 뭐 매도인의 의무, 재산권 이전이랑 대금은 동시에 이행하라고 규정되어 있죠.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 그것만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요. 밑에는 봐야 돼요. 다시 돌아오세요. 503쪽에 과실의 귀속. 과실의 귀속은 중요하죠.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면 된다고 했어요. 매수인이 뭐 또는 뭐야? 인도를 받았거나 대금을 냈거나. 그렇죠? 587조를 볼게요.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 그럼 누가 점유하는 거죠, 지금? 매도인. 그럼 누가 취득하는 게 원칙이야? 매도인이죠.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매수인은요, 인도를 받으면 그날부터 과실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대금을 안 냈으면 뭘 붙이라고요?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그러나 대금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대금을 나중에 주기로 특약을 했다면 그때는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갑이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를 받았어요. 인도를 받았는데 근데 대금을 냈을 수도 있고 안 냈을 수도 있죠. 매수인이 대금을 냈어요. 누가 취득하죠? 과실은 매수인이 취득해요. 근데 매수인이 대금을 안 냈어요. 누가 취득해요? 혹시나 해서 그려본 거였죠. 역시나 또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도를 받으면 대금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취득한다고요? 매수인. 그러니까 제가 항상 둘 중에 하나면 돼요. 인도를 받았거나 또는 대금을 냈거나. 그러면 뭐 그린 김에 하나 더 그리면 갑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누가 취득하는 거야? 매도인이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매수인이 대금을 냈을 수도 있고 안 냈을 수도 있어요. 냈으면 당연히 매수인, 안 냈으면 매도인이요. 그러면 두 개의 그림을 보면 인도를 받았다면 대금을 안 냈어도 누가? 매수인이고요. 두 번째는 인도를 안 받았어도 대금을 냈으면 누가? 매수인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는 건 둘 중에 하나면 돼요. 인도를 받았으면 대금 여부와 상관없는 거고, 그리고 대금을 냈으면 인도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취득한다고요? 매수인이 한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면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판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판례 박스에 판례 박스 내용 첫째 줄에 보면 부동산을 제3자가 가운데요. 목적 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 그러니까 매수인이 인도를 아직 안 받았어요. 지금 어딘지 아시겠어요? 지금 504쪽에 판례 박스 첫째 줄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인도를 받지 않았다고 돼 있고 둘째 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하여도 아직 대금을 완급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인도도 안 받고 대금도 안 냈는데 등기가 지금 넘어온 상태예요. 누가 취득해요?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 취득하려면 인도를 받거나 대금을 냈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갖추라고 했고요. 자, 밑에 대금 지급 장소는 자주 출제가 되죠.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어디서 지급해야 되냐면 인도 장소. 뭐 계약 성립 시의 장소, 채권자 주소지 이런 거 다 틀리니까 조심하시고요. 오른쪽에 문제 볼게요. 틀린 것입니다. 1번.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매매 비용 부담하는 게 강행 규정이겠어요? 임의적이에요. 특약으로 아무나 내면 되는 거고요. 2번,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아까 조심하시라고 했죠. 매매 목적은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재산권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거 매매할 수 있고요. 3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인도 장소죠.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다. 누가 취득해요? 매도인이죠. 목적물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그렇고요. 5번,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 예약 완결권 몇 년까지 행사해야 돼요? 10년 맞고요. 2번이 틀린 지문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담보 책임 나오는데 담보 책임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